김문수가 우여곡절 끝에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됐죠. 만약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그가 누군지 알아야 하잖아요. 제가 김문수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하면 기회주의자라고 보거든요. 이미지만 보면 무슨 신념의 사나이 같은 느낌인데 인생을 알고 보면 뒤통수 치기의 달인이라는 게 너무 웃겼는데요.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라고 봐요. 아주 단적인 예로 노동운동 이력으로 정계에 진출했으면서 그들을 종북 좌파라면서 사회의 암덩어리처럼 말하는 지경까지 왔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과 배신은 아주 기본 탑재된 기능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어떤 유튜브보다 재밌게 김문수를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가 뭐냐면 인정 욕구거든요. 상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게 너무 두렵고 비판을 받았을 때 되게 타격이 커요. 처음에는 그 비판으로부터 회피하려고 노력했다면 그럴 바에 차라리 더 실수 없이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죠. 이것처럼 인정 욕구는 그 자체로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낸다고 보는데요. 제가 김문수의 인생을 공부하고 느낀 건 이 인정 욕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을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지경이죠. 저는 그 근본 원인 중 하나를 아버지였을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김문수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일제시대 때 말단 공무원을 하고 해방 이후에도 면서기와 부면장까지 했다고 해요. 문제는 아버지의 인정 욕구였어요. 분명 돈벌이는 나쁘지 않은데 집에는 그 돈을 가져다 주지 않고 모두 종갓집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종갓집의 일에 발벗고 나서면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했던 걸로 보여요. 당연히 그 끝은 좋지 않았는데요. 아버지가 종갓집 사람의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먹고 살만한 집에서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김문수 집안은 가난한 생활을 해야 했죠. 본인도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좋게 평가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집에 돈을 보내주지 않고 바깥일을 위해 전부 돈을 써버렸다고 해요. 도대체 그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걸까요? 고등학생 때 그의 행동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문수는 가난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지역의 명문이었던 경북고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는데요. 당시 경북고 학생들이 박정희의 삼선 개헌 반대를 외치자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다 같이 학교 밖으로 뛰어가서 성명문을 외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죠.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고 선생님들은 주동자를 찾는데 혈안이 됐는데요. 김문수에게도 누가 주동자냐고 물었고 삼선 개헌은 나쁜 거 아닙니까? 교과서에서도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결국 본보기로 걸려서 학교로부터 무기정학을 당했고요. 이 당시 어릴 적 김문수의 성격을 보자면 내 정의감을 위해서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들이받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무기정학을 당했지만 다행히 2주 만에 풀렸다고 해요. 이후 그는 서울대에 들어가는데 성공했고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필연적으로 학생운동에 빠져드는데요. 그가 학생운동에 빠져들게 된 계기는 한 선배의 연설을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출세만 하고 싶어 서울대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김문수는 운동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 앞장서서 데모를 주도하기도 하고 선배들 권유에 따라서 노동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는 등 열성적이었어요. 특히 이 당시에 어려운 여건의 노동운동의 현실을 보고 자신이 가야 할 곳은 노동 현장이라고 느꼈다고 해요. 이 당시에 박정희가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10월 유신을 감행했고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서 민청학년 사건이란 게 터졌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 말 안 듣는 놈들은 전부 빨갱이란 거예요. 김문수는 이 사건에 연루돼서 학교에서 제적당했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이 회사에 취직을 해야 했고 하늘공업이란 곳에서 보일러공으로 일하게 됐어요. 여기서 자격증도 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는 노조원들만 지방에 보내버리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면서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애썼어요. 이때 김문수가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분회장에 당선되면서 파업을 주도했고 그 성과로 노조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임금 상승까지 이끌어내는 놀라운 업적을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서울 남부 지역 여러 회사들이 노조를 조직하도록 도우면서 금속노조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80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서슬퍼런 독재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바뀌어요. 김문수에게도 그 여파가 들이치는데 처음엔 노조 지부장직을 사퇴하도록 압박을 넣더니 그걸 사퇴하고 나니까 회사에서도 잘렸다고 해요. 84년 김문수는 해고 노동자들
노조원들과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85년엔 서울 지역의 여러 사업장의 노조가 힘을 합쳐서 대규모 파업을 전개합니다. 그 이후에 서울 노동자 연합이라는 걸 결성해서 노동운동을 넘어서 정치적 세력화를 노렸다고 해요. 이게 전두환 정권의 분노를 사요. 김문수를 비롯한 단체원들은 전부 잡혀갔고 이걸 주도했던 김문수는 개처럼 맞고 온갖 고문을 당했다고 하죠. 이후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해야 했고요. 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 개헌이 통과되면서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해요. 아마 김문수에겐 사상적 충격이 계속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우선 소련이 몰락해요. 겉으로 부유하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공산국가는 착각이라는 걸 깨닫죠. 92년 총선에서 김문수는 함께 노동운동하던 사람들과 민중당을 창당해서 선거에 뛰어들었는데요. 단 하나의 의석도 얻지 못해요. 노동자들만은 자신을 뽑아주리라고 믿었겠지만 순진한 생각이란 걸 깨달았겠죠.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실질적인 민주화마저 이뤄냅니다. 그동안 독재 대 민주주의라는 분명한 선과 악의 개념마저 옅어졌죠. 이때 김영삼으로부터 오퍼가 들어와요. 당시에 군부 세력과 합당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던 김영삼은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권을 대거 섭외했던 거예요. 가장 유명한 김문수에게도 러브콜이 갔던 거고요. 김문수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민자당에 입당합니다. 어째서 김문수가 전향했을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분석해 보기로는 인정욕구 때문 아닐까 싶어요. 내가 믿었던 정의의 개념이 애매해지니까 그 자리에 남은 건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뿐인 거죠. 그 인정욕구의 끝은 어딜까요? 저는 대통령이라고 봐요. 거대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3선을 하면서 오랜 기간 타인에게 떠받들여지고 2006년, 2010년 연이어 도지사에 당선되고 대선 주자로 언급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겠죠. 하지만 2011년 도지사입니다 사건이 터져요. 뜬금없이 119에 전화를 걸어서 용건도 말하지 않고 무작정 상대의 관등 성명만 요구하는 황당한 전화였죠. 제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이름이 누구냐는 왜 말을 안 해? 제가 추측해보자면 자기가 도지사라는 걸 밝혔으면 상대는 알아서 굿실댔어야 하는데 일개 소방관이 그러지 않았으니까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해당 소방관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보복을 해버린 거고요. 이 전화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김문수란 어떤 인간인지 드러나버립니다. 그동안 좋게 쌓아왔던 이미지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가버리고요. 2012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는 박근혜에게 참패를 당하며 대통령에 대한 꿈도 날아가 버립니다. 이후 김문수는 몰락의 길을 가는데요. 2016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이라는 여당 텃밭에 공천되지만 민주당의 김부겸에게 큰 격차로 패배합니다. 모두들 그의 정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 상황에서도 김문수는 악착같이 정치판에 기웃대는데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온 나라가 들끓었잖아요. 여당마저 국민들의 눈치를 보던 상황에서 김문수는 거기서 기회를 엿보는 것 같아요. 사태 초기만 해도 박근혜를 비판하더니 갑자기 박근혜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거죠. 박근혜의 탄핵 이후 전광훈과 함께 문재인 정권 비판에 가장 앞장서는데요. 근데 전광훈의 손을 맞잡은 대가는 비쌌거든요. 왜냐면 전광훈이 진짜 꼴통이라서 그래요. 그의 사상도 딱 하나예요.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종북 좌파 때문이고 그 해법은 기독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종북 따치를 붙이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까불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기독교 목사라기보다는 극우 사이비에 가깝다고 전 봐요. 김문수는 그 정치적 메시지를 똑같이 반복하는 건 물론이고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가면서 전광훈의 교회에 나가고 본인뿐만 아니라 평생 천주교 신자였던 아내까지 연단 위로 올려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떠들어대요. 아내의 신앙마저도 팔아가면서 전광훈에게 아부를 한 거죠. 근데 2020년 총선에서 김문수는 전광훈보다 더한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당시 전광훈이 자유통일당이란 정당을 창당해요. 교인들의 헌금과 머릿수로 일궈낸 전광훈의 당이죠. 김문수는 그 정당의 얼굴 마담격인 당대표를 했는데 전광훈이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위기가 생기거든요. 그러자 바지사장격인 김문수가 실질적 사장인 전광훈을 배신해버려요. 조원진의 우리공화당과 합당해버린 건데요. 전광훈이 감옥에서 편지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저는 이 에피소드가 너무 웃기거든요. 왜냐면 제게 전광훈은 극단적인 메시지를 내는 정말 나쁜 사람인데 김문수는 그런 인간마저 등쳐먹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아무튼 이때 전광훈의 뒤통수를 때린 건 맞는데 또 어떻게 했는진 몰라도 금방 화해를 하고 2022년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김문수를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하죠. 김문수는 친일 극우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 극우 보수층에게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이념적 기반이 없던 윤석열 정부가 극우화된 건 이때부터 시작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윤석열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더니 결국 2024년 12월 계엄을 통해서 그들 모두를 제거하기 위해 군인을 동원하죠. 그 결과 모두가 아시다시피 탄핵이 됐고 현재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고요. 이쯤 되면 어째서 김문수가 경선 내내 한덕수와 단일화할 것처럼 굴다가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태도를 바꿨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나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선 자기가 한 말을 바꾸는 건 너무 쉬운 거고 종교도, 가족도, 의리도, 신념도 모두를 팔아먹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봐요. 만약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세력을 선택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김문수의 가장 큰 정치적 후원자는 전광훈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의 정치적 메시지도 전광훈과 똑같을 거예요.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종북 좌파가 침투했기 때문이고 그들을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똑같은 정치, 외교, 안보 환경이 될 확률이 높아요. 야당은 종북 세력이기 때문에 검찰을 동원해서 감옥에 넣어야 할 대상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맞서야 할 대상이며 북한은 당연히 말살해야 할 국가라고 떠들겠죠. 계속해서 북한과 싸움을 걸면서 어떻게든 국지전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요.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색깔론의 폐해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김문수잖아요. 학창시절 종북으로 찍혀서 서울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노동운동을 할 때도 종북으로 찍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 옥살이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는 본인이 가장 앞장서서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고 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신앙도 가족도 은인도 팔아먹더니 이젠 본인의 정체성까지 팔아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오늘은 김문수의 인생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많은 사람이 김문수라는 인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래요.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